가짜뉴스의 홍수 속에 진짜 뉴스를 판독해드리는 한준TV입니다. 정말 역사상 이런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12년 전 2014 브라질 월드컵의 한국 대표팀 이후에 국민들의 지지를 가장 받지 못하고 있는 축구 대표팀. 역설적으로 2002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를 이뤘던 주장이자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신화를 감독으로서 이뤄냈던 한국 축구의 레전드,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가 성인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치르는 두 번의 월드컵이 모두 다 대회 전부터 극도의 불신 그리고 낮은 기대 속에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의 경우에는 급하게 대표팀 감독을 맡아야 했었고 또 본인도 지도자로서 경험이 부족했던 시기였으며 몇몇 개인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억울했던 누명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고 아시아 최종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잘 돌파했다고 하지만 최근 본선 대비 실전형 평가전을 위해서 실험했던 플랜 A의 새로운 전술이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매진 사례를 보여왔던 대표팀의 축구 경기, 우리 안방에서 열리는 국가대표팀 경기의 관중석이 텅텅 비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대표팀 경기의 TV 시청률까지 폭락하면서 2026 FIFA 월드컵에 대한 관심은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조하며 이제는 이 팀을 축구 국가대표팀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이 외면하는 팀이 됐습니다. 월드컵의 첫 경기 상대가 된 유럽의 체코에 대비한 실전 모의고사였죠. 오스트리아와의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TV 채널 합계 시청률이 1.1%가 나왔고 이 결과는 방송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 및 이 재판매를 위해 협상하고 있는 협상단 모두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급 흥행참패, 게다가 성적 역시 기대가 되지 않는 이번 대표팀이 반전을 이루려면, 다시 기대감을 끌어올리려면 지금이라도 감독을 교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트디부아르,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남아공 그리고 체코에 대비한 월드컵 평가전, 바로 3월 월드컵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치른 이 경기의 시청률은 본래 월드컵 수준으로 뜨겁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치렀던 코트디부아르전과 오스트리아전 모두 TVN과 TV조선에서 공동 중계를 했는데 두 채널을 합쳤을 때 코트디부아르전의 시청률이 4.7%에 불과했어요. TVN이 2.6%, TV조선이 2.1%였는데 물론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보신 팬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사실은 이 TV 채널로 빠르게 또 큰 화면으로 보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것은 매우 저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밤 황금 시간대, 아주 좋은 시간대에 열렸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적인 수치인데 다만 그 시간대에 다른 경쟁 프로그램이 또 있지 않느냐라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 뭐 준수한 수치 아니겠느냐. 코트디부아르가 또 아주 강력한 화려한 스타들이 없는 팀이기도 한데 뭐 이 정도면 많이 본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유럽리그의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 오스트리아와의 경기 같은 경우 물론 평일 새벽에 열렸기 때문에 보기 좋지 않은 시간대였다고 하더라도 두 방송사를 합쳐서 1.1%였다는 것, 즉 각각의 방송사의 대표팀 월드컵 평가전의 시청률이 0%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수치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쿠팡 플레이를 본 숫자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를 라이브로 굳이 지켜보려는 팬들이 없었다는 것은 대표팀에 대한 관심과 기대, 무엇보다 이 월드컵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역대급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지상파 3사가 이번 월드컵의 중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 3사를 중심으로 한 붐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크게 중요한 것은 대표팀의 경기를 굳이 보고 싶을 이유가 없는, 인기도 없고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또 불신감이 큰 한국 축구의 총체적 난국 속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외부적인 잡음들에 대해서는 선수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선수들을 응원하고 또 선수들의 좋은 플레이를 보기 위해 지켜보던 팬들이 있었는데 대표팀의 경기력까지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지루하고 답답하고 보면 짜증만 나는 경기를 굳이 챙겨보지 않고 어려운 시간대에 찾아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월드컵에 나설 최정예 멤버를 다 불러 모아서 뛴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가 열리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은 정말로 한국 축구가 지난 1년 동안 아주 큰 문제 속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요인들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기력이겠죠. 아무리 다른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미를 주고 감동을 주고 경기장 위에서의 선수들의 플레이가 좋다면 이런 문제들을 차치하고라도 볼 수 있는 스포츠 팬들, 축구 팬들이 있는데 지금의 경기력 그리고 월드컵의 대진표를 보자면 우리가 조별리그는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A조에 속했는데 지금 개최국인 멕시코, 아프리카의 남아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를 돌파한 체코를 만나게 된 것은 그 어떤 팀도 우리가 크게 열세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48개국 체제로 월드컵을 확대했기 때문에 조 3위까지도 32강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최소한 3위로 조별리그는 통과할 수 있겠지만 그 조별리그에서 아주 기대되는 매치업 보고 싶은 경기가 없는 가운데 본격적인 시험 때는 토너먼트인데 32강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팀들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한 물음표가 있다는 겁니다. 멕시코 대표팀이 개최국으로서 까다로운 상대이긴 하지만 역대 가장 약한 전력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최근 경기력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번에 포르투갈, 벨기에와의 평가전에서도 모두 지지 않고 결과를 냈고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같은 경우도 승부사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멕시코를 상대로 선전을 해도 최대치가 무승부일 것이다. 그리고 질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요. 남아공 정도만이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으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팀이고 체코 같은 경우에도 무승부 정도가 합당한 결과가 아닐까. 체코도 물론 유럽에서 올라온 팀들 중에는 강한 팀이 아니지만 그들의 선굵은 축구, 높이를 바탕으로 한 축구, 또 경험 있는 선수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플레이를 펼치는 우리 대표팀이 체코의 3백과 또 윙백 축구를 우리도 3백과 윙백 축구를 쓰고 있는데 그게 잘 구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성상 또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유럽 리그에서 뛰었던 또 뛰고 있는 훌륭한 선수들의 개인적인 역량과 그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1승 1무 1패 내지 1승 2무 정도의 성적을 낸다고 했을 때는 조 2위나 3위로 32강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갈 경우에는 B조 2위를 만나게 되는데 B조에 속한 팀들도 다행히 우승 후보급의 강팀은 없어요.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 유럽의 스위스와 보스니아, 또 아시아의 카타르인데 개인적으로 보스니아나 스위스, 캐나다 이 세 팀 중 누구도 2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누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팀이 역습 축구를 구사하면서 밸런스 있는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패를 당하진 않겠지만 이기고 올라가긴 어렵다. 캐나다는 개최국이라서 보스니아는 역시 체코와 유사한 스타일의 기술과 높이, 힘을 가진 팀이라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스타일의 밸런스를 갖춘 팀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의 전력, 지금의 전술 운영을 봤을 때 이기기 어렵다. 조 3위로 올라간다면 G조의 1위를 만나게 되는데 벨기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우리가 다른 조의 1위를 만난다고 했을 때 톱시드에 들어간 팀들 중에서는 벨기에가 그나마 전력이 좋지 않은 편이에요. 황금 세대가 노쇠화가 됐고 세대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벨기에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과 전술이 더 엉터리이기 때문에 32강에 올라가면 그냥 광탈이다. 우리가 5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생각과 발언은 최근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정론지이자 또 축구 분석 파트에 있어서도 공신력이 높은 가디언 같은 경우 48개 월드컵 참가국 중 대한민국의 전력은 44위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일부 매체들은 워낙에 또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름값을 기반으로 충분히 32강도 가고 16강도 가능하다. 우리 대표팀이 무조건 조별리그 통과한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외신들이 많은데 솔직히 남아공이 없었다면 조별리그 통과조차도 우리가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확실히 남아공 정도는 선수 체급 차이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만 나머지 두 팀 멕시코와 체코는 사실 이기기가 어렵고 32강에 가면 그보다 더 강한 팀을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월드컵이라면 들뜨고 또 기대되는 분위기가 국민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을 기대했던 대표팀의 목표치가 높아져 있다라면 그런 기대치가 높아져 있다라면 2012 카타르 월드컵 때의 그 감동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 문구와 더불어서 선수들이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극적인 추가시간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갔던 그런 드라마를 정말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팀은 그 준비 과정부터 그런 감동과 스토리와 또 재미 그런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아직도 지금 국민들과 축구 팬들의 불만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월 2일 유럽 원정 평가전을 마치고 돌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은 포지션의 조화와 선수 구성에 대한 실험을 모두 마쳤다라면서 이제 이 실험을 바탕으로 월드컵 본선 최종 엔트리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완성이 됐다는 것은 지금 보여준 것에서 좀 업데이트만 조금 하면 된다. 보완만 하면 된다. 전술은 이대로 간다.
한다는 얘기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전술을 봤더니 안 되겠다. 이거 좀 보완이 필요하고 또 아예 전면 수정도 가능하다. 이런 현실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 축구 코트디부아르전은 뭐 골대 강타의 부름이나 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경기 도중에 휴식 시간에 대한 집중력 문제, 정말 이런 단편적인 문제가 대표팀의 경기력과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이 경기력의 문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던 평가전에서 누적되어 왔고 지속되어 왔고, 오히려 우리가 일부 평가전에서 질만한 경기였는데 상대팀의 결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우리 팀의 결정력이 생각보다 운이 좋았기 때문에 골을 넣어서 이겼던 것이지,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되어 왔었거든요. 월드컵 본선에서는 첫 번째로 실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더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수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3백을 쓸 때 3명을 정말 모두 센터백으로 배치를 하면서 5백에 가까운 수비라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 윙백이 공격력이 좋거나 혹은 3백 중에 한 명은 수비수가 아니라 조금 공격적인 성향의 풀백이나 미드필더 성향을 놔서 숫자적으로만 이런 수비의 공간 공백을 채워주는 상황이 돼야지, 정말로 수비수를 다 뒤에 깔아놓으니까 공수간격 벌어지고 미드필드 부족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빌드업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야기되는 것이 몇 경기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술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팬들과 국민들이 앞으로 대표팀의 경기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지 않게 만드는 인터뷰이자 본인의 생각인 것이고요. 5월 중순까지 선수 선발을 맞춰야 하는데, 이번 원정 경기에서의 데이터 그리고 남은 기간 K리그 현장 관찰을 통해서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유럽에 나가 있는 아직 선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빛나는 유망주라든지 좀 깜짝 발탁 이런 건 없을 거라는 것인데, 사실 그런 선수들 미리 봤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봤을 때 일부 K리그 출신 선수들, 또 앞으로 K리그에서 뽑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의 경기력이 월드컵 가서 세계적인 팀과 대항할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고 저는 최근 A매치를 통해 판단을 했고, 특히 이번 3월 원정 유럽 원정 경기에서는 K리그 소속 선수들의 경기력이 매우 아쉬웠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유럽에 나갈 정도의, 유럽팀에 입단해서 경험을 쌓고 있고 본인만의 특징과 장점이 명확한 선수를 볼 생각도 해놔야 된다. 그렇게 열어놓고 지금의 아쉬움들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큰 변형, 전술도 바꾸고 선수 구성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 틀을 유지한 채 조금만 다듬고 가겠다라는 것은, 이 틀이 좋지 않은데 고소할 거라는 자체가 경기력, 성적 모든 것에 대해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대표팀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팬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이번 A매치 원정에서 가동했던 3-4-3 포메이션을 보면 최전방 공격수로 오현규, 손흥민, 조규성 선수를 두고 있고, 좌우 측면 공격수로는 왼쪽에 손흥민, 이재성, 배준호, 오른쪽에 이강인, 황희찬, 양현종 선수가 뛰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뛸 때 고립되는 부분들, 또 압박을 분산해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역시 통하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내려갔을 때조차 본인이 또 공미 역할을 해야 되고 미드필드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소진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어느 위치를 가도 재기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은 3백을 센터백 3명 모두 배치한 채 2명의 중앙 미드필드만 두게 되니까 미드필드진에서 3톱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수비라인과 공격수 사이의 공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특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윙백들이 윙 역할도 해주고 인버티드로 들어가서 미드필드 역할도 해주고 때로는 센터백 역할까지 커버해주는 유연성도 보여줘야 되고 활동력도 보여줘야 되고, 특히나 이 3톱 공격수가 안쪽에 모여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윙백들이 사이드를 확실하게 장악해주고 속도로도 상대 수비수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속도로 상대를 이기지 못하고 기술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서 수비력도 좋지 않으니까 윙백들이 밀려 내려오는데, 밀려 내려와서 수비 숫자는 많은데 거기서 또 1대1을 이기지 못하니까 수비는 수비대로 허술하고 공격은 공격대로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 되고, 공격은 공격대로 공간이 벌어지니까 플레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사실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 전반전만 뛰고 교체됐던 박진섭, 김문환,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박진섭 선수가 3백을 가운데를 설 때는 그나마 문제가 덜 드러났지만 미드필드로 뛰니까 활동력, 속도, 반응력 모든 면에서 아쉬웠고, 전진이 안 되고 또 탈압박이 안 되고 볼 캐리가 안 되니까 이 상황은 거의 3백이 아니라 4백인데 센터백 4명인 4백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김문환 선수도 예전만한 속도도 없고, 서령원 선수가 왼쪽으로 갔을 때도 역시나 파괴력이 없다 보니까 윙백 중에 한 명 정도는 거의 윙어에 가깝게 공격을 잘 하는 선수로 배치했더라면 그나마 균형이 맞았을 텐데, 윙백들의 공격도 안 통하다 보니까 윙백이 수비도 못하는데 공격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코트디부아르전에 0-4 참패가 났던 겁니다.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는 그래도 왼쪽에 이태석, 오른쪽에 서령원 선수를 놓고 조금 더 밸런스 있는 축구를 했고,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도 공 관리가 되고 힘이 좋은 유럽파 백승호 선수가 들어가면서 좀 더 개선된 경기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이드에서 공격은 안 풀렸고 중앙 지역에서의 플레이도 유기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했거든요. 이 문제는 결국에는 3백을 썼을 때 3백 중에 한 명이 미드필드 역할이 가능해야 되고, 3톱을 썼을 때 나머지 2명은 가운데 몰려서 서로 유기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사이드 공격을 다른 선수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전술적인 유연성이 없는 게 문제다. 3백 자체, 3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성에서 투톱과 처진 공격수를 놓거나 3백을 놓되 경기 중에 4백, 3백이 바뀔 수 있는 그런 3백을 쓴다면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 문제가 비단 이번 A매치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브라질의 0대5로 참패할 때는 물론이고 파라과이의 2대0으로 이겼지만 상대의 결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지 경기 내용 자체는 똑같이 답답했었고 볼리비아의 2대0으로 이길 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나를 1대0으로 이길 때도 이긴 거 외에 남은 게 없는 경기였어요. 이런 같은 흐름들 속에서 지금 가나 같은 경우 우리에게도 패한 것에 이어서 이번 3월 A매치에서도 패배가 이어지자 가나의 홍명보라고 할 수 있는 베테랑 선수 출신인 오토 아도 감독을 전격 경질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감독을 바꾸고 새 체제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지금 급하게 준비하는 게 오히려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기 외적인 이유이긴 했지만 스페인 대표팀이 줄렌 로페테기 감독이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부임한다라는 발표를 해버리자 이게 대표팀의 선수단 내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대회 개막 하루 전에 감독을 바꾸고 레전드인 페르난도 이에로를 임시 감독으로 선임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거든요. 그러고도 조별리그를 통과를 했어요. 물론 기대치에 달성하지 못하는 대회가 되긴 했지만 대회 직전에도 감독을 바꾸고 또 무리 없이 경기를 하고 오히려 또 모로코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팀을 이끌었던 감독이 경기 외적인 문제로 사임을 하면서 다른 감독이 선임이 돼가지고 몇 달 만에 팀을 잘 정비해갖고 월드컵 4강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플랜이 조직력이나 전술적인 응집력이나 또 선수들의 자신감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정도로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극약 처방으로 감독을 바꾸고 또 제대로 코칭 스태프에 투자를 해서 경험이 있고 당장 몇 달 만에 팀을 바꿔놓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감독을 맡아야만 우리가 보유한 이 황금 세대 아주 좋은 대표팀 선수들의 기량을 극대화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 홍명보 감독이 이런 문제를 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명확하고 냉정하게 직시를 하고 많은 조언과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전술, 새로운 또 선수들을 다 지켜보면서 정말 지금 막 내가 감독이 됐다라는 심정으로 그런 생각으로 과감하게 개혁적으로 팀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팀 그대로 월드컵에 나간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은 이 월드컵 경기 보지 않을 거고 또 보지 않고 응원도 못 받는 대표팀의 선수들은 더욱더 힘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예상된 실패가 이어진다면 이 월드컵은 그야말로 한국 축구의 역사적인 시간 낭비이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 산업 전체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라도 감독이 생각을 바꾸거나 감독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월드컵은 정말 한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더 괜찮은 전술은 4-2-2-2로 생각을 해요. 이 4-2-2-2은 홍명보 감독이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3백도 쓸 수 있고 3톱도 쓸 수 있으면서 경기 중에 유연한 변화가 가능한 전술인데요. 먼저 두 명의 센터백은 김민재, 이한범을 주축으로 두고 오른쪽 풀백은 서령우 선수로 두되 서령우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도 되는 선수이고 또 양발을 잘 쓰고 밸런스가 좋고 공격 가담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으로 뛰면서 유사시에는 오른쪽 센터백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옌스 카스트로퍼가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왼쪽 윙백으로 잘하고 있고 이 선수가 윙어도 가능하고 공미도 가능한 선수이니까 이 선수를 좀 더 공격에 치중하게 하는 왼쪽 윙백으로 쓰면서 왼쪽 사이드 플레이도 하고 또 때로는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와서 중앙 미드필더 역할도 할 수 있게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인 황인범, 백승호가 주전으로 뛸 텐데 이 두 선수가 3-4-3에서 너무 외로운 경기하거든요. 그런데 서령우도 인버티드 풀백이 되고 옌스도 인버티드 풀백으로 미드필더가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옌스, 황인범, 백승호, 서령우까지도 미드필더가 되는데 2선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재성과 이강인도 중앙 미드필더가 가능한 선수이고 뭐 배준호나 또 이동경이나 제가 좀 뽑았으면 하는 김민수 같은 선수들이 들어온다면은 한 명은 공비나 세컨드 스톱이 되면서도 또 한 명은 중미까지 커버할 수 있으니까 중원에서 필요한 숫자 공이 중앙에 있을 때는 옌스, 황인범, 백승호, 서령우, 이강인, 이재성까지가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수비를 해야 될 때는 서령우가 내려와서 센터백 역할을 해주고 또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면 굉장히 고립되게 센터백을 상대해야 되는데 조규성이나 오현규가 스트라이커 9번 역할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세컨드 톱으로 뛰고 그 뒤를 이재성이나 뭐 배준호나 이강인이나 이동경이나 김민수나 혹은 양현준이나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또 사이드 플레이나 돌파 플레이나 패스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비대칭 트리토로 쓴다면
정말로 상대 수비를 교란하고 경기 중에도 유연한 전술 변화가 가능하고 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열린 사고를 통해서 유연한 축구를 개발을 해야지 경직된 축구, 내려선 축구, 포메이션 변화가 어려운 축구 이런 걸로 가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전술적인 혁신과 발전과 상대의 허를 찌르는 축구, 최신 축구 트렌드에 맞는 밸런스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하거나 홍명범도의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런 축구를 해야 한다. 저는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열변을 토해봤습니다.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정말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국민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한국 대표팀이 참가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고 등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 바꾸기 위해선 감독이 그리고 축구협회가 이 상황, 국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해하고 그에 맞는, 그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과연 앞으로 한국 대표팀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또 어떤 운영이 이어질지, 월드컵 전 평가전 어떤 팀과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선수들이 최종 엔트리에 들게 될지 한주TV는 직접 취재한 현장 정보, 최신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월드컵으로 가는 길, 그리고 월드컵에서의 모든 소식, 믿을 수 있는 진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